사실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로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한 3년 정도 하면서 깨달은 거는 뭐 국회라든가 이런 쪽에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걸로는 안 되겠다 듣지 않거든요. 사실 누군가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지금 문제는 일단 정책이 없는데 어느 정도냐면 섭식장애 환자들이 어느 규모가 어떤 정도인지조차 조사가 안 되어 있고요. 이게 전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가 5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2016년 정도에 그 전부터 이제 섭식장애 환자들 비율이 너무 적게 나오다 보니까 조사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적게 나오다 보니까 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그나마 지금 있는 섭식장애 치료기관이라는 것도 다 개인 의원이에요. 개인 의원들이고요. 나라에서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뭐 보험 안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의료 시스템의 문제는 대형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어떤 거를 권하실 거 아니에요. 뭐 얘는 아무래도 뭐 폐쇄병동 입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권하셨을 때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아무도 안 져요. 특히 섭식장애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되게 반항하고 믿을 수 없는 환자라고 규정이 되다 보니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얘가 말을 안 들어서 되는 거라 그래라고 다 이렇게 퉁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의료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거버넌스 자체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를 그냥 우리 수준에서 연구를 하려고 해요. 아무도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전국 단위의 당사자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일단 거기부터 거버넌스를 어떻게 되느냐를 철저하게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요즘은 나이대가 너무 연령대가 떨어져서 발령률이 떨어져서 10대 초반 이런 아이들이, 중학생 애들이 공부 잘하고 이랬던 애가 아무것도 못 먹고 되게 기이한 식습관들이 생기고 가족과 멀어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너무 말라가는데 안 먹고 있으면 부모님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서 최선의 선택지는 서울이나 대도시의 큰 병원에 찾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정신과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구조상 제일 수익이 되는 거는 입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입원 시설도 없고 특히나 그 섭식장애에 대해서 아는 치료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반 성인들이 있는 폐쇄병동에 애를 입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요. 큰 병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말한 곳은 섭식장애 전문 의료진이 있다고 홍보가 되는 병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성인 환자분들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조차 없어서 탁구대에서 먹고 얘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입원을 했을 때가 2001년 말 2002년 초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개인 병원들 몇 곳에서 입원 병동을 만들었었어요. 아마 그게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몇 년 만에 다 문 닫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 큰 어떤 대학 병원에서 거기 폐쇄병동에서 섭식장애 프로그램을, 그 섭식장애만 환자들만 입원시키는 곳은 아니지만 섭식장애 프로그램을 시도했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얼마 안 계시고 독립을 하셔가지고 개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왜일지 맨 처음에 너무 궁금했어요. 왜 그걸 계속 안 하시고 개원을 하셨을까 그랬는데 아무래도 그 안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압박과 이런 것들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담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걔가 생각했을 때 지금 섭식장애에서 제일 중요한 치료 중 하나는 상담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식사치료예요. 행동치료인데 식사치료를 국내에서 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입원했을 때 간호사로 계셨던 분이 지금 25년 넘게 외래에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분이 정말 잘하시고 섭식장애는 환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밥 먹는 건데 밥을 먹여야 되는 건데 이건 웬만한 인격과 이게 없으면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쉽고 아무리 뭐 외국에 나가서 수련을 받았을지언정 좋은 대학에서 뭐 대학 출신의 의사라도 못해요. 그거는 어떤
지혜라든가 이게 없이는 못하는 일인데 그분은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만한 경력도 있으시고요. 유일하게 그분이 하시는데 급여가 돼도 그분의 간호사가 하는 일에 그게 적용이 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거치료가 하는 곳은 없고요. 제가 25년 전에 그때 있었던 곳이 레지던셜의 그 시도였어요.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급여화가 된다면 너무 좋겠죠. 좀 낫겠죠. 난다면 지금의 디지털 스퀘어처럼 되기 쉽기 때문에 감시를 정말 철저하게 정말 무섭게 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런 거를 못 봅니다. 일단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공개를 하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증상 재현을 하지 말라는 것과 그건 아무리 얘기해도 TV 쪽은 안 지켜지더라고요. 안 그러면 심각성이 모른다 그래서 그거랑 그다음 중요한 게 또 숫자 표현을 그만다거든요. 그러니까 석장에는 특히 숫자를 많이 쓰려고 하는 게 있는데 최저 몸무게, 최고 몸무게, 그다음에 하루 최고 칼로리 섭취량 아니면 하루에 몇 번 구토를 하셨습니까 이런 건데 그런 거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좀 담론의 폭이라든가 그 내러티브의 폭이라든가 이런 걸 넓혀놔도 결국은 90년대식으로 회귀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섭식적인 전문가분들이 특히 언론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머니 아버지 제가 지금 미쳤습니다. 얘를 데리고 빨리 우리한테 찾아오세요.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생각을 하고 말하라. 제가 요즘 인터뷰에서 많이 하는데요. 생각을 하고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